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의식 강한 시모 때문에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저는 어른에게 살갑게 굴지 못하는 젊은이에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을 많이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어른한테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어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대학이 꺼려지는 거랑은 또 달라요. 어른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상대방이 저보다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제 입장을 똑똑히 밝히는 타입이에요.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기분 나쁜 걸 잘 숨기지 못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솔직하고 가식이 없어서 길게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저 싹수 없고 버릇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도 그리 잘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적당히 타협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시모가 피해의식이 좀 강해서 제가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길 바라는 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제가 져주길 바라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짧았던 결혼 생활과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신혼 갈등을 들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제게는 어른에게 무척 예의 바르고 잘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남편과는 은행원과 고객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미용사를 직업으로 두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여름 휴가도 제가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문을 닫고 고향으로 와 쉬다가 올라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 아니면 고향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뵙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도 제가 여름 휴가로 고향을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촌동네에 맞지 않게 젊고 활기찬 모습의 직원이었어요. 당연히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은행원이라 그랬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의 남편의 인상은 서글서글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작은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사사로운 커피 대령까지도 했고 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한 입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곤 하더군요. 저렇게 성실하고 상냥하니 일부러 남편을 보려고 찾아오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남편한테 많이 건네주시더라고요. 딸 있는 집에선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내기도 했고 남편은 또 그걸 유쾌하게 받아치면서 어르신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어른들한테 살갑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대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잘 모르는 어르신들과 할 말이 차고 넘치는 것도 신기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안부를 묻는 건 더더욱 제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 은행 심부름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남편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은행원들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촌동네여서 제가 객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남편도 저더러 놀러 온 거냐 단번에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근사근 웃으며 제 인상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남편 앞에서 저는 그저 적당한 호응만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만 했어요. 웃어주지는 않았죠.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립 서비스로만 인지했으니까요. 남편의 주도하에 저는 간단한 인사치레의 말 정도 주고받으며 심부름을 간결히 끝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저에게 남편이 요구르트를 건네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는데 자기 동네에 놀러와 준 저한테만 주는 거라고요. 거기다 대고 그냥 받고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나한테만 주냐고 꼭 되물어보는 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요. 자기들이 선의를 베풀었으면 기쁘게 호응해주면 될 것이지 제가 아니 꼽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판단하며 저를 멀리했죠. 하지만 남편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물어도 그저 똑같이 웃는 얼굴로 그냥 주고 싶었나 보지요 라고 유려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주고 싶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또 되묻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의 인상이 오래 남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마주쳤는데요. 저도 남편을 알아봤지만 인사를 할 만큼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 당연히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먼저 아른 체 하더라고요. 손까지 흔드는데 무슨 10년 친구를 갑자기 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저를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친화력은 놀랄 만큼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봐서 어느 정도 활력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밝고 착했다고나 할까요? 제 기준에선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타입에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남편이 제 무심한 성격을 융통성 있게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만난 우리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대화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한 10분이면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잘 맞춰줘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아는데도 휘말려서 걸음걸이가 느려졌던 거 있죠. 아마 제가 이미 은행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열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 사귀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남편을 본 지 하루도 안 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겠죠. 헤어지기 전 남편이 먼저 저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해주는 덕에 저희는 연인까지 발전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너무 착하고 저한테 잘 맞춰주는 남자라서 결혼까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게 만난 지 7개월 만에 저한테 청혼을 했을 때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저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남자 흔치 않거든요. 제가 너무 가리는 것 없이 솔직한 것 때문에 친구도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 처음엔 싹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여리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진가를 알아봐줘서 길게 만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남편도 저의 진가를 제대로 들여다봐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남편과 결혼까지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아기를 갖고 무심하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제 장점만 콕콕 집어주는데 그 때문인지 저도 성격이 조금 물러지더라고요. 남편 옆에만 있으면 저도 몰랐던 애교스러운 모습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저더러 까도 까도 매력이 솟구치는 양파 같은 여자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이란 건 좀 다른 세상이더군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장점마저 단점으로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 최대의 단점이 되었다는 건 그냥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겠죠.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시무랑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시무를 처음 봤는데 착한 남편과 달리 시무 인상은 다소 매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평생 살았다는 사람치곤 아주 하얗고 손에 주름만 있을 뿐 굳은 살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가운 편이 아니라서 시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시무는 저희가 인사를 간 날 처음부터 제게 줄곧 정색인 얼굴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들한테는 시모처럼 인상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시모도 저처럼 표현 잘 안 하는 무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모가 저를 향한 태도는 무뚝뚝했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기에 저희 결혼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처음 발생하게 된 문제는 바로 신혼집부터였습니다. 저는 미용사기 때문에 남편 따라 개인 가게를 차려 옮길 수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그 나이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다시 취직을 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촌동네에 가는 걸로 서로 합의 본 상태였고 그에 맞는 신혼집도 우리 친정에서 적당한 위치에 구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합가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 큰 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혼집 따로 나가 사는 건 사치잖아. 괜찮지? 합가를 하기로 했다? 도대체 누구랑 상의한 건데 이미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하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저희가 공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의견을 의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집 얘기를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다니 늘 저 아니면 앞서가지도 않던 남편의 첫 번째 직립보행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에 못 들은 사실이었고 미리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과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해놓은 우리 신혼집은 어쩔 건데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안 된다고 했죠. 무작정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 5분 거리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따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건데 분가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직 사치야. 애 낳고 쓸 돈도 이젠 모으기 시작해야지.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엄마는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 괜찮대. 아니? 난 전혀 안 괜찮은데? 무조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잖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 마. 나 번화가에서 일할 때 적금 많이 들어놨어. 우리 당장 아이 생겨도 경제력은 문제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딴소리 그만하고 그냥 신혼집에서 살자.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너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똑똑하게 미래를 봐.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면 집안 살림 제대로 안 되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그런 거 엄마가 다 해준다는데 얼마나 편하겠냐? 자기한테나 엄마이지. 나는 우리 엄마도 불편한 사람이야. 나 절대 어른 모시고 못 살아.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내가 친정에서도 20살 되자마자 독립했다고 했잖아. 부모님이랑 살기 불편해서.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님한테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갈등 방지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약간 기분 상했는지 그 뒤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죽어도 합가 싫다고 신혼집 갈 거라고 당장 차 돌리라고 하니까 남편은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고 핸들만 꺾어서 신혼집으로 차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도 삐쳐서는 혼자 쌩 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저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까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부동산 계약해놓은 건물에 가서 내부를 정리할 예정이라 그날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갔던 남편이 씻지도 않고 잘 준비도 안 하더라고요. 거실만 뱅뱅 돌면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어른 잘 못 모시는 거 알면서도 멋대로 합가 제안하길래 거절한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요? 내가 진작에 거절할 걸 몰랐나? 남편이 저러니까 괜히 저까지 눈치가 보여서 씻는 내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몇 분 뒤 남편이 왜 잘 준비도 안 하고 거실만 빙글빙글 돌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야밤인 시간인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이미 시모가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장 시모를 모셨겠죠. 저는 그 순간 바로 시모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런 존중 없는 상황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시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남편의 태도에만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래서 대놓고 남편을 째려봤어요. 어머나,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그래, 됐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늙은이 존재가 다 이런 거지. 괜히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그만 갈 테니 내일 얘기하자. 시모가 제 썩은 표정을 봤는지 바로 지적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자기도 장가간 아들 집에 찾아오는 건 실례라는 거 아는데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서 그렇다고 눈을 그렇게 부릅뜨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군요. 역시 저는 어른한테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시모한테 지적을 받아도 제 기분 상한 게 먼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셨냐고 들어오시라 인사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버르장머리 없게 표현되었습니다. 네가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자다가 꿈에 나올까 무섭다. 내 근래 들어서 저렇게 무서운 아가씨 얼굴을 처음 보네. 죄송해요.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무례하게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한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분 나빠서요. 아, 어머님한테 성질난 거 아니고요. 남편한테요. 여긴 엄연히 공동 소유인데 누굴 데려올 거면 적어도 저한테 물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어머님은 객식구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했다니까요. 어머나,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니?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다. 살다 시애미한테 객식구 취급하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 공동 소유면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 건데 한 번쯤 허락 없이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내가 와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길 하냐 구박을 하길 하니 뭘 그리 쌍심지를 켜?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허락 없이 오시는 건 오늘로써 마지막이에요. 서로 감정 안 상하려면 아무래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턴 마음대로 오는 거 안 되세요. 저도 어머님 집에 마음대로 안 갈 거고 들릴 거면 무조건 전화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멋대로 오신다면 그거 솔직히 주거 침입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버릇없게 무슨 주거 침입 소리까지 해. 당장 사과드려. 저도 어른한테 필터링 안 거치고 막말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남편 경고를 듣고 시모에게 바로 사과는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시모가 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 넘어가는 척 앓는 소리를 내며 남편한테 기대더니 남편의 부축을 받고 거실 소파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다 챙기고 난 후에 저보고 와서 앉으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 피로가 확 올라왔어요. 그날이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날이기도 했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더 피곤해 죽겠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상을 하고서 앉았습니다. 제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넓은 척 속 좁은 얘기를 하고 생각이 넓은 척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답도 아닌 걸 답이라고 하는 고집도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이 고령층 연령대라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얘기를 나누면 무조건 부딪힐 테니까요. 합가 말이다. 네가 싫다고 했다던데? 내가 너를 못 살게 굴까봐 그러니? 늙은이 뒤치다거려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렇게 용심 쓰는 할망구 아니야. 너랑 내가 서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합가를 하면서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거지. 내가 치매 걸려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해도 너한테는 뒤치다거리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너라. 제가 어머님 뒤치다거려야 돼서 합가를 꺼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른이랑 함께 지내는 게 그냥 불편해요.
어머님은 어머님만의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같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맞춰갈 생각은 있어도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미 만들어진 가정 문화에 맞춰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주 무서운 며느리를 들였네. 우리 순한 아들이 잡아먹히는 건 아닌가 몰라. 누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로 시집을 왔구나. 너희 엄마도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을 텐데 못 배웠니? 참 이상한 애다 너. 사실 저희 엄마도 분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신혼집을 다 해준 것도 저더러 시댁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모가 입을 싹 다물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 말해. 아무리 어른한테 못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인 줄 알면 예의 차리려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면 원래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의무가 있어. 네가 도시에만 있다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아니다. 아들 네가 유독 착하고 순해 빠져서 그런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 들은 적이 있어. 며느리가 싫다는데 할 수 없지. 그래, 그럼 그냥 분가하고 살거라. 늙은 사람이 젊은이들 앞길 막았다가 괜히 무슨 욕 들을까 겁난다. 시모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길래 남편이 같이 시모를 따라 벌떡 일어나면서 저더러 얼른 합가하겠다고 말하라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모는 계속 자기 아들을 저지하며 싫다는 애 억지로 합가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둘의 티키타카 때문에 갑자기 제가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차마 합가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저더러 사과하라고 하길래 저는 결국 타협을 위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젊은이 입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한 발 양보해 주셨으니까 저도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 말에 남편은 경악을 했고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획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삐친 남편 때문에 집에서 한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저더러 자기가 처갓집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혼여행까진 즐거웠는데 그 뒤부터 바로 결혼 지옥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게 다 제 성격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맞는 거라 제가 착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누가 토라지면 기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제 할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들에 비해 사회성이 적은 건 맞지만 살면서 불편했던 적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런 데에 감정 쏟는 것보다 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투고도 그랬습니다. 정작 합가 통보 때문에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되레 삐쳐 있으니까 별로 달래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게 일에만 열중했더니 남편이 또 알아서 풀리대요. 사람은 옆에 종일 붙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가 봐요.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제가 몰랐던 곳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일각일 뿐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원래 성격이 쾌활해서라기보단 신부를 끔찍히 생각하는 마마보이라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아들처럼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제가 이 결혼을 좀 더 고심해 봤을 텐데 결혼하기 전 인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만 시모를 봐서 시모와 남편이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잘 몰랐습니다. 원래 남의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는 편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모를 챙길 땐 그저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하루에 2번씩은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남편은 점심시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을 잘 못 챙기는 저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그게 처음에는 본받을 점으로 다가왔지만 결혼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저 마마보이로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제게 삐쳐있을 때는 혼자서 시댁을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든지 말든지는 제 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만 시모를 챙기면 됐지 남편이 제가 화를 풀고 나서는 제게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오자. 우리 엄마 일도 안 하고 경로당도 안 다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든. 내가 말동무 안 해주면 입안에 가시 돋을지도 몰라. 제 고집 때문에 합가는 안 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하던데 그 말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은? 우리 친정에선 당신더러 합가해라 마라 그런 소리 안 했잖아. 당신한테 집에 들러라 마라 귀찮게 한 적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도 굳이 우리 친정 안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피곤한 짓을 같이 해야 돼? 넌 진짜 말을... 됐고, 자기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잖아. 두 분이서 노후 보내시니까 적적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 하나야. 자기는 동생들 있잖아. 솔직히 시간 많고 여유로운 건 아직 결혼 안 한 도련님들이지. 도련님들은 우리 결혼식 이후로 코빼기도 안 나타나는데 왜 당신만 어머님을 못 봐서 안달이야? 어릴 때 뭐 엄마랑 헤어진 적 있었어? 헤어지긴 뭘 헤어져. 동생들은 바빠. 도시 사는 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자주 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솔선수범 나서서 엄마를 챙겨야지. 그럼 그건 당신 사정이네. 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서 잘 못 간다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별로 어머님이랑 깨 볶을 만한 건더기가 없어. 어머님도 내가 가는 거 불편하실걸?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서 나랑 왜 결혼했어? 나는 네가 말을 좀 필터링 없이 내뱉는다고 해도 개념 제대로 있고 상식도 대단한 여자라 좋게 봤었어. 그런데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됐다. 내가 뭘 기대하겠냐? 거실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남편이 또 토라지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달 만에 벌써 2번이나 다퉜어요. 이렇게 살다간 신혼 1년도 못 가서 이혼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발 양보해 줬습니다. 남편한테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겠다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화가 풀려서는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아서 고마워 미치겠대요. 그리곤 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제부턴 와이프랑 같이 갈 거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불편한 데 없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데 할 수 없이 시댁에서 제 휴일을 고스란히 바치며 저를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제 성격에 맞춰 노력해주는 걸 떠올리며 저도 보답하는 셈으로 애써볼 작정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고 특별하게 하는 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랑 시모가 수다 떠는 거 구경하고 시모가 뭐 부탁하면 해주고 그 정도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덤으로 시모의 피해의식 화법을 공격당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왜? 너희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서 싫냐? 네 시애미가 뭐 독이라도 탔을까봐 깨작거려? 너 그 젓가락으로 밥 고르는 거 보다가 내 숨이 다 넘어가는 줄 알았다. 저기요, 팍팍 좀 먹어. 어른 앞에서 그렇게 깨작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젓가락으로 후벼 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은근히 시비를 걸면 남편은 어색하게 시모 눈치를 보면서 저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시모는 자기가 먼저 저를 비꼬아 놓고선 남편이 저를 나무라면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가식웃음 지으면서 농담이라 하고 넘기더라고요. 농담이라. 저한테 시모 농담은 좀 안 맞았어요. 저렇게 피해의식 묻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자기 진심을 숨기기 위한 가면 아닌가요? 저는 이미 시모의 피해의식이 눈에 보이는데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오겠다고 승낙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불만을 드러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좋아하는 농담을 같이 맞받아 주기로 생각했고 저만의 화법으로 시모의 말을 받아쳤죠. 진짜 독이라도 타셨나? 유독 오늘 식사 자리에선 입맛이 없네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줄 커피에 손가락 담그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런 배짱이면 밥에도 독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시모 흉내를 내면 시모는 자기 아들이랑 시시덕거리던 웃음을 팍 죽여버립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또 얘기하죠. 저도 농담이에요.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도 시모랑 똑같은 농담을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제가 깔깔 웃으면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도 남편을 위해선 최대한 나쁘다 표현을 해선 안 되니까 저도 시모 하는 걸 보고 배웠을 뿐인데 제가 실천을 하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알아서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된 건 시모한테 감사했죠.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내 기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찾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저만 와보라고 시킬 때도 남편을 대신 보냈기 때문이죠. 전화 온 이유가 심부름 시키려고 했다는데 자기 아들은 근무 시간이라서 전화를 함부로 못한대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 거니 잠깐만 미용실 문 닫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점심시간 2시간이나 돼요. 남편이 점심때 저희 미용실 들려서 같이 밥 먹거든요. 그때 남편 보낼 테니까 잔심부름은 건강한 아들내미한테 시키셔요. 저도 먹고 살려면 근무 시간만큼은 어머님보다 손님을 더 챙겨야 되거든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네요. 그러니 시모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남편을 보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일이니 굳이 토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좀 잠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느 때처럼 토요일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으로 삼겹살 먹자면서 혼자 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랑 시모 둘만 남겨지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별달리 시모한테 할 말이 없어서 상만 차리고 있었는데 TV 소리만 퍼지고 있던 공간을 비집고 시모가 제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밥가 안 할 거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나는 아들 결혼하면 당연히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그건 나랑 아들이랑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야. 그런데 네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일이 다 어그러졌어. 나랑 우리 아들은 내가 죽고 없어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 자식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제가 남편이 아닌 시모의 손자라도 뺏은 줄 알았습니다.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대답도 않고 시모만 뻐끔뻐끔 쳐다봤어요. 너 이러는 거 천륜 끊는 짓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 알고 보면 네가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사주하는 거 아니야? 내 욕하면서 아들이 엄마 품 못 찾게 머리 굴리고 있지? 와, 어머님. 남편 앞에서는 그런 말도 농담처럼 하시더니 지금 표정은 완전 진담 같으세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예전부터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아주 어른 말에 싹수 없이 대꾸하고 말이야. 내가 아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 몰라?
아들이 너한테 조금만 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켜버릴 거다.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년이 기어들어온 거람?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매번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만 시모를 만나 뵙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모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아들 앞에서만 세상 착하고 아들 바라기인 엄마 모습이었고, 아들만 없으면 뒤에서 이렇게 생긴 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마녀 할망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싫어하는 늙은이 상이라는 거죠. 어머님, 젊은 사람들 이해해주는 것도 다 그런 척이었군요. 어머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것들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도 좋은 분들 계신데 어머님은 왜 그래요? 자꾸 그러면 어머님 때문에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까지 억울해져요. 제발 철 듭시다. 시모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정신이 아닌 듯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있는 꼬락서니가 곧이라도 화를 폭발시킬 기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몽둥이까지 휘두를 줄은 몰랐는데 시모는 다리가 좀 불편해서 항상 지팡이를 옆에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로 제 옆구리를 쿡쿡 밀면서 찔러버리더라고요. 아픈 걸 떠나서 그 옷은 부모님이 제게 생일 선물로 줬던 명품 티셔츠였습니다. 제가 어른 대하기 불편하고 잘 못해서 그렇지 제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도 오래되었든 말든 하나도 안 버리고 전부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이렇게 자신들의 선물을 아끼는 자식인 걸 모를 겁니다. 어쨌든 시모가 휘두른 지팡이는 바깥에서도 사용하는 거라서 지팡이 밑부분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흰색 티셔츠잖아요. 시모가 지팡이로 찍은 자리만 얼룩이 새카맣게 생겨버렸지 뭡니까. 제가 잘 웃는 사람은 아니어도 잘 화내는 사람도 아닌데 감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걸 건드렸을 때는 결코 화를 못 참아요. 그게 실수고 뭐고 2번 봐준 일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찔러대는 지팡이를 획 내쳐버렸고 그 반동에 시모가 지팡이를 놓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요? 어머님께서 이 집 갖다 팔아도 못 사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옷인데 그런 구정물 묻은 걸로 함부로 건드려요?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세요? 이거 어쩔 거냐고요. 너 미쳤나? 그깟 천쪼가리 때문에 지금 시애미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이게 오냐오냐 넘어가 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네. 당장 지팡이 주워와. 싫어요. 또 제 옷 더럽히시려고요? 주제를 모르는 건 어머님이세요. 남의 물건 더럽히려면 적어도 분수에 맞게 행동하셨어야죠. 제가 세탁비 물어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이 집 팔아야 된다고요. 아세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깜빵 가시던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기어오르게 생겼어요? 저도 어머님 아끼는 거 함부로 더럽혀 볼까요? 시모가 저를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을 때 마침 남편이 고기를 사들고 들어왔고 저는 시모 지팡이를 들고서 시모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남편을 쿡쿡 찔러버렸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고 아프다고 해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몸이 약해서 멍도 잘 든다고. 네가 치료비 물어줄 거냐? 당장 손 못 대? 어머님도 싫어하면서 왜 제 걸 함부로 더럽혀요? 왜?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어머님은 싹수 없어도 괜찮고 저는 안 되냐고요. 자기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히 어른한테 싹수 없다고 짓거려? 내가 너 어딜 가나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네가 제일 재수없어. 이럴 거면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대? 평생 노총각으로 마마보이나 하면서 네 엄마 끼고 살지. 왜 딴 여자한테 눈 돌려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 인생 피곤하게 하냐고. 술 마셨냐? 뭐 잘못 먹었어? 철딱서니 없게 정말 왜 이래? 엄마 지팡이나 갖다 드려.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래, 나 철딱서니 없다. 철딱서니 있는 여자는 당신같이 촌스러운 남자 안 만나. 그나마 내가 보는 눈이 촌스러워서 당신 봐준 건데 몰랐냐?
아주 욕심 뚝뚝 흐르게 생긴 엄마 밑에 태어나선 완전 신봉사가 따로 없네.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라. 저는 그대로 지팡이를 내동댕이 쳤고 집을 나가서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살면서도 친정은 잘 안 찾아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시무를 겪고 나니까 한 번씩 서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 사랑해주는 부모님 계시는데 누구는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 뒤에 못 숨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에 다짜고짜 찾아가니 부모님이 놀라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특히 친정아빠가 성질을 내면서 당장 앞장서라고 저를 데리고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가 좀 전까지 분명 자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둘이서 지글지글 고기 굽고 있대요. 제가 없어지길 기다렸나 봅니다. 그걸 보고 친정아빠가 목구멍으로 고기가 쳐들어가냐고 언성버럭 높이면서 상을 뒤엎었어요. 내가 내 귀한 자식 이런 꼴 겪게 하려고 뭣도 없는 집에 결혼을 시킨 줄 압니까? 고기도 고작 삼겹살밖에 못 먹는 집에 보내면서 내가 한순간도 두 다리 뻗고 잔 적 없어요.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울려서 보내요?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자네는 도장 갖고 와.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세요. 저희 그냥 살짝 다툰 거예요. 장인어른 댁에 찾아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다투고 살잖아요. 저희가 잘 타협해서 화해하면 될 일이에요. 남편이 이혼 얘기에 당황해서 아빠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단호하고 냉철한 성격은 아빠를 닮았거든요. 역시나 우리 아빠는 2번 기회 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빠가 남편의 뺨을 때릴지는 몰랐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함부로 대했다며 남편을 엄청 질책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놀라며 불이 나게 도장을 가지러 집까지 뛰어갔죠. 남편이 처맞고 집을 나가자 시모가 길길이 날뛰며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다고 아빠가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보세요, 안싸돈. 남편 잃은 결핍을 자꾸 아들한테서 바라나 본데 그렇게 소중해 죽겠는 아들 숨통 안싸돈이 직접 조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 하면서 끼고 살면 안싸돈 죽고 나서 그 아들 인생 쫑납니다. 늙은 양반이 아직도 애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아빠는 도장을 갖고 온 남편한테 이혼 합의 서류도 프린트하라고 시켜서 남편은 그것까지 제 손으로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곤 우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해버렸죠. 그리곤 아빠가 남편더러 신혼집에 다 짐 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장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신혼집을 왜 빼냐고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길래 그건 제가 발로 차버리면서 따끔하게 경고해줬어요. 애초에 너한텐 신혼집 같은 거 필요 없었잖아. 네가 네 엄마 집에 합가할 수 있게 하늘이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니? 엄마랑 딱 붙어서 마마보이 노래하면서 잘 살아 이 등신아.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고 다음 날에 부모님과 같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다 뺐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부모님 몰래 제게 다가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미안, 난 파파거리라서 하며 바로 아빠 하고 소리쳐 부르니까 남편이 지레 겁먹어서 자기 엄마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고 조정 기간까지 끝났을 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분이 시원하고 웃음이 통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든든한 부모님의 백이 있어서 더 외롭지 않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사랑을 엄청 크게 느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부모님도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아서 표현을 늘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앞으로는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잘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시간 들여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얼마 전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갓난 딸아이와 함께 겨우 일상을 회복 중이에요. 제 사연도 라디오에 보내보고 싶었는데 직장 복직을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휴식 시간에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시간 여유 되신다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해서 서울로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참에 저랑 남편 직장도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 탓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저희가 갈라진 셈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서울살이 할 때보다 둘이서 같이 집 구해 서울살이를 하는 것이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 생활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일을 다닐 땐 회사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지옥철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 출근길을 지옥길이라고 하는 건지 그제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차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남편과 회사가 반대 방향이라서 얻어 탈 수도 없어요. 아무래도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저는 매 순간 출퇴근길의 전쟁이에요. 그래도 퇴근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은 조금만 늦어도 자칫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타는 시간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직해서 업무 환경 적응하기도 바쁜데 지하철에서부터 기운을 쫙 빼버리니까 그저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료 직원들이 다들 마음이 좋아서 동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회사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 부장님께서 법인카드로 항상 긁어주세요. 어느 회사를 가나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제 회사 부장님은 굉장히 친근하시고 편견 없으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이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보면 부장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드러나요. 전혀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더라고요. 부장님은 메뉴 중에서도 늘 비싼 걸 드십니다. 아마 밑에 직원들이 자기 눈치 볼까봐 그러지 말라고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직하고 나서 부장님 덕분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참 옆집 삼촌 같은 느낌이 나는 분이라 이직한 회사에 아주 만족을 했었죠. 출근길만 괜찮다면 경기도로 이사를 선택한 걸 100% 만족했을 겁니다. 부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부장님과도 거리낌이 없어지다 보니 서로 식사를 하면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새 사원이라서 제게 질문이 몇 번씩 들어와요. 당연히 어디 살고 있는지는 공식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 얘기를 하면서 세트로 떠오르는 지옥철 얘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카풀 언급을 하더라고요. 부장님께서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묻더니 혼자서 지도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곤 제게 회사 가는 길이 우리 집을 거쳐가는 방향이니까 출근길에 태워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했어요. 부장님과 친해졌다고는 하지만 단둘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장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원들 몇 명 더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도 여직원 한 분이 타고 다닌다고 저보고 같이 합석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놓였고 그때부터 부장님 차를 얻어 타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차에는 저랑 부장님을 포함해서 여직원 2명, 남직원 3명이었어요.
만석이었지만 지옥철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는 출근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로써 제 경기도 삶은 완벽해졌다고 느꼈을 정도라니까요. 카풀, 사실은 당연히 남편한테도 밝혔습니다.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어요. 카풀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까지도 여유로워졌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아침밥을 겸상할 수 있어서 그것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난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남편 차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조수석 좌석이 제가 늘 앉았던 느낌과 다르게 조정되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혹시 여기 누가 탄 적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침에 동료 직원을 카풀한다고 하는 겁니다. 카풀한다고? 왜 말 안 했어? 언제부터 했는데? 뭐 바빠서 말한다는 게 까먹은 거지. 그 직원도 너처럼 지하철 때문에 골치 아프다길래 어차피 가는 길이라 내가 태워준다고 했어. 남편은 제 질문에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꾸 주제를 돌리려고 딴말을 시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뭔 말을 더 할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상황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영 찝찝함이 가시지 않길래 그 뒤로 남편을 유심히 주시하게 되었어요. 그대로 며칠이 더 흐른 후 저는 우연히 남편 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금을 귀찮아하는 타입이라 늘 풀려 있어요. 남편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채팅창을 들어가 봤더니 가장 최근 대화창에 의문의 여자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 여직원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길래 눌러봤어요. 그렇게 저의 찝찝함은 최대치로 상승해버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카풀해준다는 동료 직원이 여직원이더라고요. 물론 단순히 남편과 같이 출근하는 직원이 여직원이라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여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분 나빠서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연인이라 해도 만무할 만큼 너무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여직원이 무슨 아침에 간단한 과일이나 간식, 커피를 챙겨온다고 하면 남편이 눈웃음 보내면서 너무 좋다고 그 어린 여직원을 칭찬하고 띄워주고 난리인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한 멘트에는 심지어 여직원이 남편에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님, 내일 봬요. 제 꿈꾸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거기에 남편은 또 뭐라고 답해놓은 줄 아시나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는 생전 이모티콘 안 써주던 남편이 그 여직원에게는 사랑의 총알을 쏘는 이모티콘을 보내놨네요. 이건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는 당장 남편에게 가서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카프라는 직원이 여직원이었어? 왜 말 안 했어? 그 여직원이랑 단둘이 출근하고 있는 거야? 설마 퇴근도 같이 해? 내 폰 봤냐?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보고 난리야? 카풀하는 게 뭐? 그래 한다. 너도 카풀하면서 뭘 그렇게 정색해?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내가 남 직원이랑 단둘이 타고 다니니? 둘이 대화한 거 보니까 그 여직원이랑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던데? 같이 출퇴근하는 거면 차만 얻어 타면 되지. 뭐하러 도시락을 싸고 커피를 챙겨오고 난린데. 그리고 당신 회사는 사원이 대리한테 내 꿈꾸라고 그러니? 막 하트 보내고? 아, 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거냐? 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내가 무슨 스킨십을 했냐? 모텔을 갔어? 누가 보면 의부증이라고 보겠네. 이상한 소설 좀 쓰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남편은 제게 성질을 와락 내면서 쌍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은 것도 아니고 그날 처음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 취급까지 하는 남편에게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해준 해명은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시원하게 찝찝함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되레 욕을 먹어버렸으니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본 의심스러운 정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화가 나고 눈물 나서 서울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랐고
저는 굳이 남편과 있었던 일을 안 숨기고 얘기해줬어요. 난감했던 부모님은 제가 친정에 있다는 걸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서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찾아왔는데 친정 부모님께 줄 선물하고 제 것도 챙겨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친정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해. 장모님께서 전화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간 떨어질 뻔했는지 알아? 남의 집 귀한 딸내미 흠집냈다고 생각하실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진짜 아니야. 그 여직원이 애교가 많아서 그랬을 뿐이야. 그 여직원이 애교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그걸 왜 받아주고 있냐고.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고 아침마다 둘이서 도시락 까먹고 하면 좋겠어? 당연히 싫지. 상상만 해도 질투나네. 미안하다.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실수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그만 집에 돌아가자. 그럼 약속해. 카풀하지 않기로. 나도 다시 지하철 타고 다닐 테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혼자 다녀. 아무도 카풀하지 마. 좀 유치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싹을 잘라놔야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해줬고 카풀도 안 하겠다고 수긍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늦게 남편과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린 그렇게 잠깐의 위기를 넘기고 무난하게 또 잘 살았습니다. 제 출근길은 다시 지옥철이 되었지만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서 괜찮았어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생활운동도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 차 트렁크에 볼 일이 있어서 남편 차키를 대신 들고 남편 차를 찾은 날이 있었는데요. 할 일을 하다가 우연히 조수석 방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조수석 좌석이 좀 이상한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조수석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수석 등받이가 뒤로 확 젖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수석이 젖혀져 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운전자 행동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조수석을 완전히 젖힐 만한 일이 뭐가 있나요? 알고 계시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조수석이 뒤로 넘어가 있냐고 말이죠. 아,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갓길에 차 대고 눈 좀 붙였어. 운전하다가 졸리면 조수석에서 그렇게 자는 운전자들 많아. 그럼 운전석을 넘겨서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불편하게 조수석까지 넘어와서 자는 거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많았지만 괜히 더 질문했다가는 싸울까봐 넘어가야 했어요. 솔직히 설마 또 카풀하고 있냐고 여자랑 딴짓한 거 아니냐고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근거 없이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매한 건 오래 못 붙들고 있고 금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 왔는데요. 저랑 남편은 결혼 때부터 적금을 모아서 훗날 가족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벌써 적당 금액이 맞춰졌고 덕분에 가족 여행을 실현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해외로 가는 거라서 친정이랑 시댁을 다 모아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티켓이랑 호텔, 식당 등등 다 예매를 마친 상태였어요. 적금에서 남는 돈으로는 시댁이랑 친정에 캐리어 한 대씩 사드렸고 기분 내시라고 옷도 사드렸어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 저도 들떠서 오랜만에 쇼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끓어오른 기분을 단번에 차게 식도록 만든 당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자기는 여행을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던 게 비상이 걸렸다면서 오랜 기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프로젝트 일이라서 안 할 수도 없고 여행 경비 조금 더 보태서 내가 당신 계좌로 보내놓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쉬다 와. 진짜 미안해. 아쉽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하필 타이밍이 그렇네. 어쩔 수 없지. 시댁에는 자기가 말씀드려. 우리 집엔 내가 말할게. 원래 같이 가기로 한 상황에서 구성원이 한 명 빠지면 괜히 김 빠지잖아요.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남편과 동종업계 사람이라서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리면 휴가 반납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 빼고 양가 부모님 모셔서 가까운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이 공항까지는 데려다 주고 갔어요. 나중에 귀국하는 날에도 마중 오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남편의 배웅을 받을 때는 마치 영영 이별하는 것처럼 속상했는데 놀다 보니까 또 그런 건 금방 잊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남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양가 부모님은 저더러 낙오된 놈 생각 말고 노는 데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의 배우자 아닙니까? 남편은 제가 꾸준히 챙겨야지 누가 하겠어요. 한참 돌아다니면서 실컷 먹고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 호텔에 묵었기 때문에 잠깐 옷 갈아입는다고 숙소로 흩어졌어요. 남편이 왔다면 같이 사용했을 호텔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어서 남편한테 연락해 보려고요. 때마침 남편한테 먼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잘 노는지 궁금해서 연락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그 문자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나 회식 끝났어. 이제 차 타거든? 집에 가서 많이 사랑해 줄게. 기다려. 제가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는 거 알 텐데 남편이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뭔가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계속 걸었어요. 근데 거는 족족 고의로 끊어지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가 꺼져 있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여행 내내 남편에게서 연락이 안 되었어요. 이거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어도 의부증이냐는 욕먹을 이유 없는 거 아닌가요? 여행을 오고 당일만 즐거웠지 저는 남편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 귀국 날. 원래라면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께 택시비를 챙겨드리고 배웅해야 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출근을 해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가방 정리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집을 뒤졌어요. 아니, 딱히 뒤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보이는 피임 도구 포장지를 보고서 남편의 불륜을 확신했어요. 남편이 평소 청소하는 걸 잘 못해서 제가 가족여행 가기 전에 쓰레기를 한번 싹 다 정리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왔더니 저도 모르는 껍데기가 떡하니 있네요? 이거 완전 증거물 아닙니까? 단단히 화난 저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씻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마주했어요. 슬그머니 들어온 남편은 제가 무어라 한마디 하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길래 그런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대체 그 문자 뭐냐고, 나 몰래 바람 피우냐고 따지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여행 가 있는 내내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던 건지 끝내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정신 나갔었나 봐. 잠깐 현혹되었던 거지 절대 진심 같은 건 없었어. 무슨 말을 해도 여보한테 핑계로 들릴 거 아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나 진짜 한 번밖에 안 했어. 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지난번에 나더러 의부증이니 정신병이니 그랬던 거냐? 그때 그 카풀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거지? 그년이랑 나 몰래 계속 카풀도 했지? 그건 진짜 아니야. 카풀은 당신이랑 약속했을 때 진작에 끝냈어. 그냥 그 애가 갑자기 자기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술 한잔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밖에 춥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한잔 했는데 그래서 잤다. 심지어 우리 집을 데리고 왔네. 그래, 그랬겠지. 그랬으니까 미처 뒤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한테 걸렸겠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냥 이혼하자. 더 말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남편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뭐가 예쁘다고 두 번씩이나 봐주겠나요?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친정에 전화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시댁엔 남편더러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이를 시 내가 직접 상간녀 데리고 시댁 찾아갈 거라고 해줬더니 남편이 한껏 기죽어서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날 이혼 합의서를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오후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 쉬려고 연차 하루를 더 내서 집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은 남편 말고는 없는데 혹시 시댁에서 찾아온 건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가족여행 가 있을 때 남편이 실수로 제게 보냈던 문자의 진짜 주인공이시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란 말입니다. 꼴에 한 번 와봤다고 이 집을 또 찾아온 게 너무 웃긴 거 있죠? 낯짝 두껍게 제가 있는 시간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나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상간녀에게 통상명 없이 통보했어요. 이혼해 줄 테니까 남편 데리고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상간녀가 냅다 무릎을 꿇대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그렇게 오래 만난 거 아니고 진지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진짜 잠깐 제정신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서 황당하기도 했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불륜 저지를 땐 짜릿하고 좋았는데 막상 책임지려고 하니까 싫었나 보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이미 그쪽이 우리 가정 다 파탄냈어요. 실컷 불 질러놓고 다 타버린 쓰레기장에서 저더러 도망가지 말고 살라고요. 그건 피해자 2번 죽이는 일이죠. 이왕 몸이 시키는 대로 저질렀으면 계속 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쓸데없이 계산하려 하지 말고. 잘못했어요, 사모님. 다시는 대리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저 때문에 대리님이 흔들린 거니까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대리님도 다신 한눈 안 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상간녀가 뻔뻔한 표정만 지어도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 손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하지 말라는 상간녀 말에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예전보다 쉽긴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결혼 실패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욕을 하셔도 달게 받을게요. 근데 이혼만큼은 제발요. 대리님이 사모님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혼하면 2분 너무 속상하실 거잖아요. 제가 불청객 맞으니까 제가 알아서 빠져준다고요. 불청객이 사라져주겠다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지 않으세요? 지금 장난해요? 학교에서 반성문 쓰는 겁니까? 실컷 불륜행각 다 저질러서 잘 사는 가정 어지럽혀 놓고 어쩜 뻔뻔하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쪽이 뭔데 내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냐고요. 상간녀는 자기 때문에 이혼만은 말아달라 사정하고 겨우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나서서 용서하고 이혼을 말리는 꼴이니 안 그래도 머릿속 복잡해 죽겠고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시기에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황당하게도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임신한 걸 한 달 좀 넘어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가족 여행 가기 전에 만들어진 아이 같았어요. 임신 때문에 더 이혼이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 박아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는 절대 바람 안 피운다고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결국 저는 아기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기에게 완연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고 남편 태도를 지켜봤어요. 의외로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연애 때도 안 보여줬던 사랑과 노력을 쏟아붓더라고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새벽 늦게라도 동네를 다 돌아서 갖다 바쳐줬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사지도 해줬고 틀살 크림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발라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저도 남편의 한결같은 헌신에 끝내 마음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무사히 순산을 했어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딸을 안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을 만들었을 때 그 순간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이 건네는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더 열심히 살자고, 우리 딸같이 잘 키워보자고 서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가족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가족이란 울타리가 단단해진 느낌이었달까? 어쨌든 하루하루가 바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틈만 나면 속으로 빌기도 했네요. 하지만 또 너무 행복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내 제게는 더 이상 참지 못할 불운이 또 닥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옷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덩달아 놀란 저도 몸을 일으키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부장님 아내가 상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당황해서 얼른 남편의 검은 옷 찾아주고 양말까지 챙겨주었어요. 세수도 못하고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대충 물티슈로 눈곱만 정리해준 뒤 배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운전 조심해. 서울이라고 했지? 이 새벽에 언제 거기까지 가냐. 졸릴 것 같으면 차에 있는 껌 꼭 씹어.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고 괜히 깨워서 미안하다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가더니 결국 이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리 바쁘게 튀어나간 것이 부장님 아내 상이 아니라 상간녀 출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눈치챘는지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나간 남편 때문에 잠이 깬 저는 우리 딸이 잘 자는지 살피다가 일찍 깬 김에 세탁기 예약 맞추려고 빨래 뒤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낯선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누구도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찾아 일일이 냄새를 맡아봤고 유독 심하게 냄새가 나고 있는 남편의 등산복 바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 옷 뒤졌는데 뒷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이 있길래 살펴보니까 상표가 어느 산부인과더라고요. 그때 저는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바로 도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장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신혼 때에 직장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서 안면을 튼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늦은 새벽에 민폐를 끼칠 순 없어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다 지샌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일찍 부장님께 연락해봤습니다. 부장님 연락처는 남편 회사에 전화만 해도 부장님 책상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김지훈 대리 와이프입니다. 남편 혼자만 보내서 죄송해요. 저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이 있어서 못 가보고 이렇게 전화만 드려요. 아, 김지훈 대리 알죠?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지훈 대리를 어디에 보냈다는 거죠? 오늘 연차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모님께서 상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때 부장님의 불쾌한 헛기침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건 남편의 핑계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불륜을 확신했죠. 저는 바로 부장님께 사과를 드린 후에 남편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후 좀 넘어가니까 남편한테 따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면서 진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남편은 지금 부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동료들끼리 3일 내내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며 외박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최대치를 향해 올라갔어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짜증이 한가득 났던 저는 다음날 아침 딸을 데리고 제가 영수증에서 본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보니까 산부인과를 방문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와, 그런데 정보는 무슨 그냥 남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병원 직원들에게 상간녀 이름을 물어보니 그 즉시 병실 호수를 알려주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문 열었는데 우습게도 둘 다 아직 꿈나라인 거 있죠? 들어가서 제대로 구경해보니까 여자 얼굴은 좀 낯익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이혼하지 말랬던 그년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꼬락서니가 기가 막혀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바로 주위에 있는 가습기 물 뽑아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확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쌍욕하면서 깜짝 놀라 깨더니 저를 발견하곤 더 놀란 얼굴을 했어요. 순식간에 산만한 분위기에 상간녀도 잠에서 깼습니다. 상간녀 또한 저를 알아보곤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야, 당신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왜 잡았니? 니녀는 내가 이 새끼 가지라고 했을 때 왜 싫다고 밀어냈어? 그래놓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건데?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악침이라도 있는 거야? 둘이 그게 통해서 계속 만났던 거냐? 이 쓰레기들이 보자 하니까 사람 바보 만드네? 여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아니, 지금 여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나가서 설명해 줄게. 몸도 성치 않으면서 애까지 데리고 이런 데로 오면 어떡해? 남편은 당황해서 많이 흥분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길을 뿌리친 뒤 귀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재차 이혼을 통보해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또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이제 보니까 저와 남편의 관계가 마치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계속 돌고 있다는 걸 그때야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쟤랑 따로 살림 차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갑자기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애 낳는 것만 봐주고 연 끊으려고 했다고.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아윤이밖에 없어. 믿어줘. 와,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이네. 나한테 정신병 어쩌고 하더니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즐길 거 다 즐기고 애까지 낳으면서 양쪽 살림하고 있던 주제에 나랑 내 딸을 입에 담아?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윤이를 언급해? 야, 꺼져.
너 같은 쓰레기 다시 주워 담기 싫으니까 전현한테 꺼져버리라고. 안 돼, 여보. 나한테 쟤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 진짜 당신이랑 딸 위해서 잘해보려고 마지막으로 해결하러 온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넌 날 호구로 보는 거니? 우리 아윤이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거든? 근데 저 여자 이제 출산했잖아. 저 여자가 네 애를 임신했다는 게 뭔 소리겠어? 네가 나한테 잘하는 척 연기하면서 전현이랑 붙어먹고 있었단 소리 아니야. 남편이 개소리 시전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딸이 놀라서 울길래 모자를 살짝 눌러서 귀를 막아주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금세 사색이 되어서는 이제 변명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만 구하더군요. 그때 잠자코 입 닫고 있던 상간녀가 자기 딴에도 위기를 느낀 건지 뒤늦게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애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에 버릴 거예요. 태어나면 오빠랑 다신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랑 헤어지지 마세요. 저 유부남 때문에 인생 망하기 싫다고요. 아직 새파란 청춘인데. 이런 정신 나간 여자 본 적 있으십니까? 상간녀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에 버리다니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유부남이랑 실컷 즐겨놓고 청춘 망할까봐 겁이 난다니. 이거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웬만하면 산모한테 손찌검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현 나불대는 입술이 끝까지 이기적이라서 도무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혹시 울면 먹이려고 타왔던 분유를 꺼내서 그 상간녀 얼굴에 쳐 뿌려버렸습니다. 유부남한테 발목 잡혀서 청춘 아깝다고? 청춘 따질 시간에 분유 처먹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인생 망해서 태어난 게 무슨 청춘을 누린다고. 네 손으로 망친 네 인생 남더러 책임지라고 하지 마. 뭐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환자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감히 산모한테 이러면 안 되죠. 상식이 없어요? 옷 다 버렸잖아. 옷 갈아입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식 없는 년한테 상식 없냐는 말 들으니까 우습네. 처음에 내가 이혼한다 했을 때 안 말렸으면 소송 같은 거 안 했어. 근데 지금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소송해줘야겠다. 내 남편이랑 회사 같이 다니지? 네 남자랑 사이좋게 해고 한번 당해봐. 남의 인생 망쳐놨으면 똑같이 당할 각오했어야지. 상간녀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를 때 저는 황급히 제 딸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만 병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으면서 여보 여보 거렸고 졸지의 간호사들은 이 병실의 산모가 상간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혹시나 직원들 헷갈리지 말라고 저는 남편을 내치면서 소송장 받을 준비하라고 선포해주고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나온 저는 남편이 따라오는 걸 느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문을 닫았을 때 남편이 들이닥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출발해달라고 해서 남편을 따돌렸어요. 근데 산부인과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급하게 차로 뛰어가더니 제가 탄 택시를 따라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 정말 무서웠어요. 저렇게까지 쫓아올 만큼 간절한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면 욕구에 무너지질 말았어야지.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봐달라뇨. 제가 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고향 같은 존재입니까? 이젠 남편의 똑같은 패턴에 흔들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불륜에 내성이 생겨버렸나 봅니다. 어쨌든 출발한 지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도 남편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다시 기회를 달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남편 마음이 급했는지 저를 쫓아온다고 빨간 신호를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사람들 다 보는 상황인데도 저를 붙잡으려고 뺑소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기사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려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더니 사람들이 남편 차를 우르르 쫓아와 남편을 붙잡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에게 붙잡혀버렸죠. 사람들은 남편을 잡아 끌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쳐놓고 어딜 도망가냐고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뿐입니다. 저놈이 저랑 우리 딸을 위협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남편이 더더욱 제 곁에 못 오도록 막아주었어요. 그 사이 112는 금방 나타나 남편을 바로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연행되어 갔고 저는 남편 차에 치인 피해자가 걱정이 돼서 사고 횡단보도로 뛰어갔어요. 어느새 119까지 와서 피해자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해자가 저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같아서 끝까지 지켜봐주고 싶었어요.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구급차를 타고 함께 따라갔고 수술실 앞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오시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 피해자분이 안타깝게도 크게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도주치상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양육비를 청구했어요. 남편은 수감 생활 3년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계속해서 감방에 사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죄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남편의 형량이 더 추가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재판받던 도중에 뺑소니 피해자가 결국 사망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총 7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깜빵 생활이 늘어난 건 다행인 일이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떠나버린 고인은 무슨 죄인가요? 남편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본 건지 모르겠네요. 부디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똑똑히 알고서 평생 죄책감에 불행해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간녀는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따로 소문을 낸 건 아닌데 이미 그 상간녀 이미지가 회사에서 꽃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랑만 사고를 친 게 아닌 건지 몇 건 더 걸린 것 같았는데 아이를 임신한 건 제 전 남편과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이미 널리 소문이 퍼진 거 있죠? 딱히 더 이상 손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상간녀와의 관계는 그 정도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신혼집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래도 식구 하나라도 더 있는 곳에 있어야 그간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딸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많이 웃으면서 크고 있어요. 저도 받은 위자료가 많아서 한동안은 일 안 하고 딸이랑 부모님과 힐링의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정집 이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전 남편이 평생 그곳에서 늙어 죽을 만큼 긴 형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경기도에 집을 없애버렸으니 그 다음 찾아올 곳은 서울 친정집일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 가족을 지키려면 전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역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부모님께도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좀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괜한 남자 믿지 말고 단단한 엄마로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꼭 감당할 수 있는 고충만 겪으시고 감당하기 벅찬 행복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